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어제 그렇게 670원을 버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606원까지 갔고요. 업비트 기준 지금은 612원, 613원 정도 합니다. 649원에서 찌그러지더니 606원까지 갔고 지금 241선을 가볍게 지지했던 라인을 뚫어버리고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21선이 받치고는 있는데 더 하락을 하게 되면 590원 정도까지, 595원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이 상승을 조금 보이더니 다시 하락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39,000원, 이더리움이 180만원. 리플이 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승한 만큼 좀 더 빠지겠죠. 코스피도 2200선을 반납을 하고 2169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미국 집값이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하락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경제가 무서워질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지금 디플레이션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1월, 12월 제롬 파월이 한 번 더 0.75를 선택을 할 건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 불황, 디플레이션, 벼룩 잡겠다고 초과 삼간을 다 태울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에이다를 챙겼다고 좋아했는데 에이다가 622원, 그리고 리플은 614원 또 비슷해졌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어쨌든 595원, 600원 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환율도 1450원 미쳐 나가고 있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직은 여러분들 허지머니 속 경제가 위태롭다는 생각은 아직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 미국 집값 하락이 굉장히 큰 여파죠. 어쨌든 어제 오후 영상에 제가 멤버십 소개를 했는데 50분 정도를 초대한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농담이고요. 아직도 반 정도 찼습니다. 그런데 팬딕이라는 어플 안에 비트TV 커뮤니티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분에게 카톡 문의가 많이 왔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원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해줄 수 있냐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해요. 라이브를 할 때는 제 영업 비밀이기도 하지만 관공서나 기업에서 썼던 그 자료들을 그대로 다 노출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강의라는 게 굉장히 원사이드적이잖아요. 상대방이 몰랐을 때도 그냥 순서에 맞게 착착 넘어가는데, 라이브의 장점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원초적인 비트코인 백서라든가 블록체인이 생성되는 원리, 이더리움의 원리,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리플의 $10,000로 디자인되었던 마크 필립스의 논문 같은 경우도 제대로 그거를 이해하기란 제 생각에는 4시간, 5시간, 그 논문만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또 접목이 되겠죠. 젊으신 분들이 좀 저는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짤막하게 영상도 한 2개 정도 오픈을 해드렸고,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다이렉트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좀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메모를 좀 남겨달라고, 일요일 첫 라이브를 할 때 그런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궁금한 게 없으신 건지 아니면 뭘 궁금해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코인을 처음 접하고 불안한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여건들로 인해서 코인에 투자했지만 너무 모르고 투자한 건 사실이죠. 제가 어떤 강의든 어떤 재미든 제가 강의라고 표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요새는 교육이란 게 참 어떤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내 생각을 어떤 특정 타인이 그거를 지배하려는 움직임? 그게 교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본인을 가르치는 느낌이 드는 순간 이미 귀는 막혀버리더라고요. 그게 교육을 하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든 피교육자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금 인문학적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교육이란 느낌을,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 게 제 목표예요. 전혀 교육받고 있지 않는 느낌인데 끝나고 나니까 좀 많은 걸 아는 것 같은 느낌. 지금 한 20분 정도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일요일이 참 기다려집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배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 소통을 한다 그 자체가 참 저는 너무나 좋은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라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하나의 산업군이 굉장히 특이해요. 어제도 제가 아는 분이 지방 신문사 경제부 기자를 좀 만나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만났는데, 시장 경제, 주식 경제는 이해를 하는데 이 암호화폐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해도 아마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본 분들보다 오히려 지식이 더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시장 경제를 이해하고, 세계 경제를 이해하고, 주식 경제를 이해하고, 부동산도 이해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암호화폐,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게 그냥 접목이 되지 않습니다. 한통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왜 무섭냐면 아직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 특히 코인파는 비트코인 백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경제인이 몇 프로나 될까요? 어쨌든 더 하면 저의 잘난 체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20분 정도 자리가 남았어요. 어쨌든 50분이 채워지면 일단은 정지하고, 제가 50분 정도 한계를 긋는 건 그래야 가축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가족같이 돌아가고, 그걸 제가 원했던 거고. 자, 리플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제가 리플은 $10,000로 디자인 되었다는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다음 달이죠, 10월부터 미국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적 있죠. 이제 미 정부 쪽에서 살짝 브로드캐스팅을 할 것이다. 그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 그리고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여론의 물밑 작업이 필요하겠죠. 갑자기 어떤 데이터를 내놔버린다든가 갑자기 어떤 이슈를 던져버리면 시민들이, 사람들이 놀라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씩 스며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뭐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나, 그리고 신문 기사가 나온다거나 여러 각도에서 조금씩 정보를 흘린다는 거죠. 전혀 사람들이 어색해하지 않게 타당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전체가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적어도 지식층들에게만, 그들에게만 인지를 시키고 인식을 시킨다면 충분히 어떤 발표더라도 타당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해한다는 거죠. 이 제롬 파월이 좀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는데, 크립토,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CBDC, 방금 살짝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어떤 특정 코인과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접목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셨죠. 어쨌든 제롬 파월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에 대한 그의 견해를 자세히 설명했고, 책임 있는 혁신을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슬슬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씩 그의 생각을 암시하는 듯한, 뭔가 발표를 하기 전 단계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흘리고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가 굉장히 크겠죠. 그 여파는.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암호화 자산의 세계에서 책임 있는 혁신을 선호한다. 책임 있는 혁신. 국제 암호화 컨퍼런스에서 열린 새로운 비디오 연설에서 국제 암호화 컨퍼런스에 나온 그 자체가 이거는 희한한 일이죠. 제롬 파월은 스테이블 코인, CBDC, 분산 금융,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를 포함한 암호화 산업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어떤 암호화폐든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정도 중앙 집권적이냐 아니면 100% 탈중앙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규제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들여다봐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고,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수정도 가능해야 되고, 제가 이 이야기는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죠. 비트코인 블록이 위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단점이기도 한다.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그 블록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블록이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입력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좋게 말하면 수정이고 나쁘게 말하면 위변조겠죠. 어쨌든
그런 프로토콜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위변조가 된 데이터를 블럭에 넣어버리면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규제기관이라든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신뢰도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은 문제라는 거죠. 제롬 파월도 디파이 생태계 내에는 투명성 부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점점 이제 탈중앙화 금융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인풋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어느 정도 중앙 집권화된 코인이 결국 쓰이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탈중앙화라는 게 좋긴 좋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주체자가 없을 수도 있고 잘못된 거래, 잘못된 데이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세금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데이터를 볼 수 없는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99%는 아직도 그런 건 쓰여서는 안 돼라고 표현을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 안에 들어갈 데이터는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거를 뭐 사람이 타자를 쳐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결국 블록체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또 다른 블록으로 들어가야 가장 완성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필터링을 해야 돼. 엑살피 레저의 메인 터널과 사이드 체인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사이드 체인에서 필터링을 해서 메인 터널로 보낸다. 정당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게 맞는 거죠. 한 번은 필터링이 돼야 돼.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 아무리 기술력이 좋은 코인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블럭부터는 잘못된 데이터가 계속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생성이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결국 그 블럭, 그 암호화폐는 하나의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감으로써 파악이 되겠죠. 사라지겠죠. 지금까지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2번, 3번 듣더라도 5번, 6번 듣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라이브를 한다는 겁니다. 또 깨알 광고를 했습니다. 아직도 블록체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20분이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신중히 선택하세요. 어쨌든 제롬 파월도 그 밑에 여러 데이터에 대한 나열이 있지만 가장 긍정적인 건 결국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쉽게 할까요? 그가? 아니죠. 알아보겠다는 건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쓰겠다는 거예요. 아예 아무 가치가 없고 이거를 본인이 미 연준 의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이거를 사용하지도 않을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안 그래도 바쁜데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월부터 미국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리고 리플과 SEC는 아직 소송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딱 그 대목에 제롬 파월이 이런 멘트를 날린다. 아주 비슷한 경우를 봤죠. 여러분도 오늘 같은 이런 제롬 파월의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시장이 엄청 상승을 했을 거예요. 이게 뭐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그런데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을 했어요. 얼마 전에 블랙록의 데이터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호재 뉴스가 떴는데 시장은 조용해요. 자, 주식 시장이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결국 전 세계를 이끄는 극소수의 자본가들은 이럴 때를 노린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굉장히 피폐해졌을 때, 투자자들이 그냥 황망해졌을 때, 네가 아무리 짓거려 봐라. 나는 지금 돈이 없다. 투자할 여력이 없다. 또 떨어질 것 같다. 이런 패배감에 쩔어 있을 때 항상 그들은 이런 중요한 데이터를 내놓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오늘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렸네요. 제가 최대한 빨리빨리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브라질에 기반을 둔 디지털 은행 누뱅크 잘 아시죠? 굉장히 큰 디지털 은행입니다. 고객이 거의 7천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 중 하나가 돼버렸고 디지털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은행을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뱅킹 업무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기동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태생 자체가 틀리겠죠. 어쨌든 이런 디지털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빠르죠. 그래서 조만장자의 탄생은 암호화폐에서 나온다는 말을 한 겁니다. 인터넷 인프라가 전 세계에 깔리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지 깔린 상태에서는 뭘 얹더라도 그냥 바로바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다시 한번 구글 선정 최고의 미래경제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이야기했던 조만장자의 탄생은, 첫 번째 탄생은 암호화폐에서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누뱅크는 리플과 파트너 맞죠?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누뱅크는 누가 투자를 했습니까? 워런 버핏, 꼰대 할아버지. 비트코인은 영원될 것이다. 20불인가 21불인가 비트코인이 20불이 오더라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왜 이럴 때는 생각이 안 날까요? 어쨌든 20불이 오더라도 나는 사지 않겠다. 그 꼰대 할아버지가 리플 파트너인 누뱅크에 투자를 했던 기사가 떠서 한때 조금 시끄러웠죠. 그런데 이 누뱅크가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만 달성을 했거든요. 암호화폐 지갑 생성 개수가. 고객이겠죠 어쨌든 그분들은. 그런데 지금 180만을 달성을 했다. 리플과 뭔가 파트너십 관계만 있으면 무조건 빠른 성장을 한다. 워런 버핏과 누뱅크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조금만 있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속화된 성장은 확장, 신제품 및 고객당 수익 증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색에 의해서 주도된다. 누뱅크는 향후 수십 년 동안의 프로젝트이며 우리는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금융 서비스에서 모든 사람들을 복잡한 금융 서비스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목적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누뱅크의 설립자가 왜 이렇게 말을 야물게 할까요? 그의 뒤에는 XRP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리플과 끈끈한 파트너 산탄데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산탄데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그 외 SBI 엄청나게 많은 협력사들이 가로로 쭉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리플에 투자를 하셨다면 한 번 정도는 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산탄데르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와서 거기까지만 소개하고요. 산탄데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전통 금융기관이죠.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은행조차도 몇 달 안에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가격이 떨어지니까 짜증났죠. 불안하죠. 또 언제 던져야 되나 항상 고민을 하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나온 지 13년이 됐지만 전 세계 사람들, 정부, 관료, 정책 위반자 뭘 확인했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13년간 단 한 건의 해킹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걸 증명을 해놨잖아요. 지금. 그게 증명이 돼야만 얘를 쓸까 말까를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아직 누군가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점점. 자, 그러면 워런 버핏 꼰대 할아버지와 리플 누뱅크에 관한 데이터인데 요거는 제가 두어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2021년 작년 10월 26일 날 나온 기사예요. 워런 버핏은 리플렛에 누뱅크에 투자를 했지만 반면 SEC와 리플은 지금 소송 중에 있다. 2021년 10월 26일. 워런 버핏의 속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이 되면 어디든지 투자를 하는 그의 투자 철학이죠. 그런데 투자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은행이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걸 모르고 투자를 했을까요? 알고 투자를 했을까요?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한번 커피를 들고 멍을 때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플 사지 마세요. 제가 소두에 너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오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지루하시니까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